안녕하세요. 책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신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오은희 작가의 소설집 말람의 방입니다. 이 소설에서 나오는 나의 친구 말람이는 방과 같습니다. 말람이의 방은 아낌없이 자신을 내주는 방, 내가 힘들 때 숨어들 수 있는 방, 아이를 지우고 오갈 데 없을 때도 갈 수 있었던 말람의 방. 늘 말람의 방에 오고 싶었다. 힘들고 지칠 때면 늘어져 쉬고 싶었던 그곳. 하지만 그 방엔 이제는 가볼 수가 없는 방이 되었다. 말람이의 방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 존재를 찾아가는 여행을 오은희 작가는 말람의 방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께도 말람의 방처럼 생각나는 그런 방이 있을까요?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말람의 방, 오은희 소설집. 다시 송림에 왔다. 소나무에 갈라진 숲이는 장군 갑옷을 연상시켰다. 어떠한 적의 화살에도 견고하게 버틸 것 같은 모습. 아주 오랜 세월 강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은 흔적이다. 입구에 자리 잡은 기념비에도 이 숲을 조성한 유래가 쓰여 있었다. 영조 21년 강바람과 모래바람의 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섬진강변에 식재하였다고. 말람의 손이 그랬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녀의 손을 잡으면 힘이 오르고 목까지 차오르던 소구름이 가라앉았다. 그리고 안온해졌다. 말람의 방에서 잠을 자면 어서 일어나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갈 때마다 햇빛이 끌어넘쳐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 아주 달고 긴 잠을 자곤 했다. 어디 갔는데? 우리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너는 바로 안 올라간다고? 은숙에 전화였다. 부산에서 5명이 한 차를 타고 와 육개장에 밥 한 그릇씩 비우고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다. 나는 이제부터 말라미를 추모해야 하는데 그녀들은 내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 나는 내일 발이 나는 거 보고 올라갈게. 너희들 먼저 가. 지금 송림에 나와 있어. 그럼 얼굴 못 보고 가겠네. 부산 내려오면 연락 한번 해라. 은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부산에서 입시학원을 한다는 그녀는 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은숙의 차를 타고 온 다른 친구들도 함께였다. 20몇 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지만 말라미와의 기억을 몇 마디 건넸을 뿐 딱히 할 말은 없었다. 사는 곳도 서로들 너무 멀었다. 내가 서울로 가지 않았다면 은숙의 차에 나도 끼어왔을까? 남편은 어떤 친구인데 발인까지 보고 올 거냐고 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지만 내게는 힐난의 말투로 들렸다. 그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박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던가. 바람이 불자 소나무 옆 활엽수에서 후두둑 나뭇잎이 떨어졌다. 누렇거나 붉은 낙엽이 잔뜩 쌓여있는 콘크리트 바닥은 지저분했다. 송림은 체육공원으로 다시 조성한 듯했다. 내가 이곳에 처음 왔던 것은 22살 때였다. 말람이 우체국으로 출근하고 나면 나는 늦지막이 일어나 윗목에 놓인 상에 밥상보를 열었다. 김치와 깻잎, 된장국이 놓여있는 밥상. 같이 먹자고 깨울 만도 한데 말람이는 그러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감고 안준뱅이 책상 겸 네모난 거울이 있는 화장대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몇 숟갈의 밥을 소리 없이 먹고 물도 조심조심 마셨다. 그녀가 씹는 김치의 아삭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야지 하는데
내 몸은 천근만근 땅속으로 기어들어갈 것만 같았다. 강목으로 몇 대 맞은 곳이 욱신욱신 쑤셨다. 동아리 방에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너무 부주의했다. 준비한 유인물이며 현수막은 다 압수되었고 앞에서 막아서던 2학년 남자 후배 몇이 잡혀갔다. 우선은 피해야 했다. 특히 동아리 임원진 8명은 검거 명단에 올라 있으니 최대한 멀리 가 있으라고 했다. 부산에서 버스로 2시간 걸리는 하동읍에는 우체국에 다니는 말라미가 있었다.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갔지만 비교적 쉽게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하동읍 우체국은 군청 옆에 자리한 그곳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아직 근무 시간이 남았다며 말라미는 열쇠와 함께 약도를 그려주었다. 하지만 나는 하동읍에 있는 그녀의 방으로 가지 않고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말라미의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때는 숲 사이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왔고 푹신푹신한 흙 위로 소나무 잔솔가지들이 쌓여 있어 걷기에 좋았다. 송림 건너편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제첩 잡는 사람들이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의섭이 수영 가방 어딨어? 의겸의 문자다. 문자에 신경질이 묻어있다. 부엌 뒤로 베란다에 널어놨어. 형 잘 데리고 갔다 와. 의겸이 녀석은 의섭이에게 절대 형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긴 학년도 하나 아랜데 형이라고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개교 기념일인 오늘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의섭이를 보살펴야 하니 잔뜩 짜증이 나 있을 것이다. 체육관에 갔다 오면 아빠 들어오실 거야. 그때 친구 만나러 가. 어떻게든 달래야 했다. 의겸이는 의섭이 때문인지 유독 친구한테 집착했다. 알았어. 엄마, 내일 오는 거지? 녀석은 재차 다짐을 받는다. 이제는 의겸이까지 나를 옥죄인다. 녀석은 요즘 부쩍 예민해져 있다. 사춘기라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의섭이 얘기를 알게 되어서다. 친구가 뭐라고 라는 말을 나는 하지 못했다. 말라미와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는 한반이었다. 2학년 초 영일읍에서 전학 온 그녀는 촌스런 경북 사투리로 내게 다가왔다.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를 성화락 하는데 내가 그래 말하모 이상하니더? 아이들은 그녀의 말투에 웃음을 터뜨렸고 나도 처음에는 따라 웃었던 것 같다. 둘째 오빠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은 그녀의 말투를 계속 웃음거리로 삼았을 것이다. 6남매의 막내였던 그녀는 첫째 언니가 살고 있는 부산에 와서 공부를 하라는 그 오빠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영일읍 내에 서울대 법대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은 오빠가 처음이었다며 말라미는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 오빠들 곁에서 그녀는 일찌감치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영일에서는 첫째 오빠 집, 부산에서는 큰언니 집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서 밥해 먹고 학교에 다니는 생활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자연히 궁색한 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교복 치맛단 솔기가 뜯어져 있거나 손톱 사이에 김치를 썰었던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었다. 아이들이 그걸 지적해주면 말라미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곤 했다. 늙은 엄마가 밭에서 김 매느라 나무 그늘에 누워놓아도 울며 보채지 않았다는 말라미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교실에서의 자리였다. 담임은 아침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게 했다. 그 방법은 지각생 몇 명 빼고는 모두에게 환영받았다. 게다가 초임 발령이었던 담임은 7시가 되기 전에 교실에 들어와 앉아 누가 일찍 오는지를 체크했다. 처음에는 경쟁하듯 일찍 오던 아이들이 지쳤는지 서서히 늦어졌다.
하지만 말라미는 여전히 가운데 분단 맨 앞자리를 고수했다. 선생님들의 턱 밑에서 튀는 침을 받아가며 열심히 필기를 하는 그녀를 두고 아이들은 오빠처럼 서울대 법대라도 가려나 하며 시기 어린 눈길을 주곤 했다. 어느 날 새벽에 눈이 떠진 나는 말라미의 그 자리가 떠올랐다. 서둘러 머리를 감고 학교로 달려갔다. 채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교실에 들어선 나는 이미 그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말라미를 보았다. 그 자리는 놓쳤지만 말라미가 제 옆자리에 앉으라는 호의를 베풀었다. 마치 교실이 제 집이라도 되는 양 재미있는 아이였다. 다음 날도 그 자리였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어느새 말라미와 나는 단짝이 돼 있었다. 말람의 자취방은 단감동 언덕 위에 있었다. 근처에 큰 신발 공장이 있어서인지 고무 타는 냄새가 나는 동네였다. 집집마다 신발 밑창을 오려낸 고무 쓰레기가 낮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트럭이 와서 그것을 실어 간다고 했다. 말라미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 마당에도 시커먼 산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면 나는 말라미와 같이 그녀의 방으로 갔다. 타일이 깔린 부엌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둘이 앉아서 먹는 점심은 맛있었다. 서늘한 타일 바닥이 주는 청량감은 더위에 지칠 때면 늘 그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북향이라 햇빛이 들지 않는 그곳, 얇게 펴바른 입자 고운 시멘트 벽은 등을 대고 있으면 곧 서늘해졌다. 발을 씻고 타일 바닥을 맨발로 돌아다니며 말라미는 일을 했다. 갓 지은 고슬고슬한 밥과 썰지 않고 길게 쭉 찢어 먹던 고춧가루와 듬성듬성 묻은 김치, 말라미가 참기름을 두르고 부쳐준 달걀 프라이. 말라미는 내게 한 번도 찬밥을 주지 않았다. 식구가 많아 어릴 때 늘 찬밥을 먹었다는 그녀는 혼자 생활을 시작하고 나선 한 움큼의 쌀을 씻어 항상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했다. 말라미와 나이 차가 많은 큰언니는 집에서 하청일을 맡아 하느라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들여다보지 못하는 걸 미안해했다. 키 낮은 냉장고 안에는 언제나 언니가 채워놓은 김치와 계란뿐이었다. 어제 저녁 의섭이와 체육관에서 나왔을 때 모르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장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 번호가 다시 떴다. 여기 하동인데요. 혹시 정말람 씨 아시는지요? 하동, 정말람? 나는 정말람의 유족이라는 중저음의 낯선 남자로부터 그녀의 부고를 들었다. 암이었단다. 대장암. 연락이 끊긴 지 3년여가 그녀의 투병 기간이었다. 나는 차를 세워놓고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겨우 40 중반인데 친구의 부고를 들어야 하다니. 게다가 말라미가 죽었다는 소식을. 의섭이가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내 눈치만 보고 있었다. 하동IC 입구에 장례식장이 있었다. 요즘은 어느 도시나 고속도로 입구에 장례식장이 있다. 나들목에 불 밝힌 장례식장 간판을 보면서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길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보다 했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싶었다. 대구의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 가망이 없다고 일찌감치 하동으로 옮겼다. 하얀 국화더미 속에서 말라미가 웃고 있었다. 휴대폰 앨범 폴더에서 방금 빼낸 셀카 사진 같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툭 하고 줄 하나가 끊어졌다. 여름 장마에 강둑이 무너지듯 내 안에서 강물이 넘쳤다. 온몸 안에 있던 물기가 눈으로 솟구쳤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목 안에서 울음이 잦아들자 희끗희끗 샘머리를 질끈 묶은 말라미 큰언니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온다고 고생했니더. 모습이 옛날 그대로네. 언니는 많이 늙었다.
50리터짜리 냉장고에 새로 담은 김치를 넣어주며 네가 우리 말렘이 짝진가 보니더 라고 했던, 하루 종일 집에서 신발 밑창 오리는 일을 하느라 가위 자국이 굳은 살이 박였다고 말람이가 말한 언니였다. 내한테는 우리 성아가 엄마나 마찬가지더. 우리 엄매가 43세 날 가졌는데 성아가 지가 키운다고 나을 안 했나. 늙은 엄마가 자기를 지우려고 하니 언니가 말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람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몸짓을 했다.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웃음 짓게 만드는 말람이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나는 긴장이 풀렸고 잘 웃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언니, 말람이가 왜 아팠던 거예요? 나는 언니 앞자락에 눈물을 쏟았다. 그곳에서는 눈물 콧물이 섞인 시큼한 냄새가 났다. 말람이 언니는 누런 상복 치맛자락에 킁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게 말이더. 엄마 아버지 없이 고생만 했는데 이리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니더. 언니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구석에 어깨가 축 늘어진 남자가 있었다. 매실 농원을 한다는 말람의 남편이다. 몇 년 전 말람이가 보내준 매실청은 아직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데, 소나무 숲 사이로 섬진강 모래가 은빛으로 반짝였다. 고운 모래가 많아 물 아래가 그대로 들여다 보이는 섬진강은 여기 사람들에게는 모래가람이나 다사강이라고 불린다. 말람이가 들려준 얘기다. 말람이는 봄이면 매실청, 매실장아찌를 보내주었고 가을이면 대봉감을 택배로 보내주곤 했다. 그 안에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리산과 물맑은 섬진강, 소나무 1천여 그루가 숲을 이룬 하동포구 백사청송이 인쇄돼 있는 우체국 엽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엽서에 늘 의섭이의 안부를 물었고 한번 내려와 쉬었다 가란 말을 빼먹지 않았다. 멀리 거랭이로 제첩을 훑는 쪽배 두 척이 한가롭게 떠 있다. 옛날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군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섬진강 강물은 위로부터 흘러내려와 하동 땅을 적시고 남해로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산모처럼 출렁거렸다. 강물은 15년 전의 기슭에 가닿았다. 내가 말라미의 방을 찾아 두 번째로 하동에 온 것은 욱신거리는 몸을 추스리고 돌아간 지 4년이 지난 26살 여름이었다. 뱃속에 K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구미 쥐공장 현장에 가 있었다. 곧이어 치를 전국 규모의 쟁투에 그는 구미 지역 선발대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는 더욱 그랬다.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었다. 조용한 데 가서 임용고사 준비를 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말라매기로 왔다. 하동읍에 있는 일신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을 했다. 말라미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나는 죽음보다 깊은 잠을 잤다. 가끔씩 혼곤한 잠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찬 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다. 이기 애 낳는 거랑 똑같아서 잘 묵어야 한다 안 하나. 그녀의 보살핌을 받으며 여름 한철을 그곳에서 보냈다. 늘 말라미의 방에 오고 싶었다. 힘들고 지칠 때면 늘어져 쉬고 싶었던 그곳. 두꺼운 커튼이 쳐져서 햇빛도 적당히 가려주고 세상과 나를 단절시켜주는 그 방. 말라미의 간호로 다시 힘을 얻어나가고 했던 그 방에 이제는 가볼 수 없다. 엄마, 의섭이가 또 방문을 잠갔어. 어떻게 해? 체육관 못 갈 것 같은데 현관문 번호 바꿔놓고 나가면 안 돼? 30분 단위로 문자를 보내는 의겸이다. 친구 부고를 듣고 간 엄마를 위해 그나마 전화를 안 하는 게 녀석의 배려였다. 안 돼, 의겸아. 그러다 지난번처럼 난리 나면 어쩌려고.
아빠 오시면 나가랬지. 경훈이가 내일 간대잖아. 우리가 송별 파티 해주는 건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앞으로 못 볼지도 모른다고. 경훈이 엄마는 방학 때마다 캐나다로 애들을 보내더니 기어코 이민수석을 밟았다. 앞으로 못 보기는 살아있으면 다 만날 수 있어. 엄마 친구는 죽어서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봐. 의겸이를 달래기 위해 답을 보내다 죽어서라는 음절에서 나는 그만 또 울컥했다. 내 친구가 죽었다. 식구 같은 친구. 지치고 힘들 때 늘 받아주던 그녀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2년 후 결혼을 했다. 남편은 엄마 동료 교사의 아들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또 한 번 하동에 다녀갔다. 말라미는 부산에서 한 결혼식 때 내가 던진 부케를 받기로 했다. 앞가슴이 깊게 파인 드레스라 손을 높이 올리지 못해 꽃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이 본사로 발령이 난 후 우리는 서울 남쪽 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다. 한참 지나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병원에 다녔다. 어쩌다 임신이 되었는데 일란선 쌍둥이였다. 자라면서 보니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는 이상했다. 20개월이 지났을 때 먼저 나온 의섭이가 발달 장애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자폐 판정을 미루고 있다가 특수교육을 시작할 5살이 되어서야 받아들였다. 나는 가끔씩 하동에서 지운 아이를 떠올렸다. 의섭이가 자라면서 점점 힘들어질 때마다 말라미에게 오고 싶었다. 그녀의 방에서 몇 날 며칠이고 시체처럼 늘어져 쉬면 휴대폰 배터리가 충전되듯 바닥난 에너지가 채워질 것만 같았다. 남편에게 미국이든 캐나다든 가자고 했다. 이 땅은 의섭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가혹한 곳이다. 사람들 시선이 유리조각처럼 내 살갗을 찌른다. 나중에는 피딱지가 아물지 않은 곳이 또 한 차례 쓸려서 멀건 속이 들여다 보이기까지 했다. 의섭이가 6살이었던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아이를 찾느라 관리실에서 방송을 했다. 아이를 찾습니다. 곱슬머리에 위에는 하늘색 코트를 입고 아래는 까만 털바지를 입은 아이를 찾습니다. 아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아이를 보신 분은 관리실이나 321동 경비실로 연락 바랍니다. 관리실 여직원에게 의섭이가 자폐아라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 어서 찾아야 한다. 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만천하에 내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방송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의겸이 엄마라고만 알고 있던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엄마들과 뒤에서 쑥덕댔다. 나는 의겸이를 다른 아파트 단지 영어 유치원으로 옮겼다. 남편은 의섭이가 그런 게 내 탓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그가 내뱉는 말 속에 책임을 묻곤 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저런 애는 없는데 라며 하는 말 끝에 내 가게에 청각장애인 삼촌이 있는 걸 들추곤 했다. 삼촌은 군대에서 고막이 파열되어 청각에 장애가 생긴 경우였다. 후천적 청각장애와 자폐아 사이에는 의학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의섭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절친한 동료 교사 사이였던 시어머니와 엄마 사이가 벌어졌다. 솔밭 사이로 걷다 눈을 돌려 강 이쪽을 보았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들녘 너머로 지리산이 바라다 보인다. 산 아래 마을 논둑 길가에는 콩타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차를 타고 송림을 빠져나갔다. 어차피 발인인 내일 아침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내가 없는 집이지만 셋이서 어떻게든 버티겠지. 오늘 하루 그들은 내가 없어도 견뎌야 한다. 15이 되도록 한 번도 의섭이를 떼어놓은 적이 없다. 의섭이는 집에 있을 때 떼를 쓰거나 하진 않지만 슬그머니 없어져서 문제다. 그래서 셋 중에 누군가는 꼭 지키고 있어야 한다.
아파트 관리실과 경찰서, 파출소를 얼마나 드나들었던지 그들은 내가 헐레벌떡 들어서면 또 하는 표정이었다. 언젠가 반상회에서 아래층 사는 젊은 세대기 아이 간수 좀 잘하라는 얘기를 해서 한바탕 싸운 적도 있었다. 동네에서 쌈딱이라고 흉보든 말든 의섭이 문제에서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정작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구는 건 오히려 의겸이 녀석이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다. 의섭이는 남편을 피하기만 할 뿐 좀처럼 안기려 하지 않는다. 인내심이 부족한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를 달래고 품어보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윽박지르고 짜증을 냈다. 이제 의섭이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폐아 이야기를 다룬 어느 영화에 나온 대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엄마의 비장한 소원에 공감한다. 처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나는 애써 보려 하지 않았다. 특수반 엄마들 여럿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나는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다. 나중에 무슨 날이었는지 TV에서 방영되는 그것을 보고 아이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길 양편에 심어진 단풍나무들이 아직은 옅은 색깔이다.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골짜기의 능선도 투명하고 선명한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생존병 같은 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말라미의 어느 곳에 그런 병마가 숨어 있던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발뿌리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돌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말라미는 K대 유아교육과에 들어갔다가 한 학기를 마치고 돌연 자퇴를 했다. 왜 그런 거니? 등록금 때문에? 그럼 휴학을 하지. 오빠가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서류 처리까지 다 하고 나서 말라미는 내게 자퇴한 걸 말했다. 아니, 우리 오빠가 학비 대준다고 하는데 내가 하기 싫리더. 한 학기 다녀보니까 재미없니더. 말라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졸업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인데 그냥 공무원 시험 쳐서 일찍 돈 벌고 싶다마. 말라미의 진심이 아니란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내가 아버지의 사학연금 학자금 대출을 알아봐 준다고 했지만 이미 자퇴 처리가 끝났을 때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가운데 분단 맨 앞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어디로 갔는지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너무 빨리 포기해버렸다. 그런데 내가 하동에 갔을 때 그녀가 말했다. 어쩌다 어렵게 사는 큰언니와 작은언니, 오빠들이 자기 학비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는 걸 들었다고. 그즘 말라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둘째 오빠는 올케 집으로 들어가고 나서 사람이 변했다.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 빌딩 임대업을 하는 집의 사위가 된 것이다. 사법고시 패스해서 금이 환영할 줄 알았던 영일읍 사람들은 어느새 오빠의 존재를 잊었고 말라미도 자신과의 약속을 잊은 오빠에게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이 모일 때 마지못해 내려와 이질감을 느끼게 한다는 둘째 오빠 얘기를 하면서 말라미는 처음으로 내게 눈물을 보였다. 커서가 깜빡이는 내비게이션에 하동 우체국을 입력했다. 말라미를 찾아올 때마다 나는 속림을 거닐거나 우체국 옆에 있는 다방에 가서 그녀의 근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곤 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오래된 다방이었는데 그곳 아가씨들과 촐로들은 책을 보고 있는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았다. 오후 6시가 넘어 말라미가 나타나면 주인 여자는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정주사 친구분이고만 하며 반가워했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주인 여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 그곳에 가고 싶어졌다. 그 여자를 만나 말라미와의 기억을 함께 나누면 친구를 보내야 하는 시간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2km 정도 가다 보니 하동군청 이정표가 나타나고 곧이어 번화한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다.
그곳에는 우리 아파트 근처에 있는 건물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대형마트와 치킨 체인점, 유명 상표의 옷이나 신발 매장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4층짜리 신축 건물에 들어선 하동우체국과 그 옆에 성보다방 대신 자리 잡은 카페베네. 나는 선뜻 차를 세우지 못하고 우체국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망설이다 그곳을 통과해버렸다. 하동우체국 앞 작은 로터리 화단에는 계절 따라 키 큰 해바라기와 함박꽃, 붉은 칸나와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었었는데 4차선으로 넓힌 도로와 번쩍거리는 유리 건물이 낯설게 느껴졌다. 하동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옛날 모습이 남아있는 데가 있나 찾아보았다. 하동역과 일신 산부인과가 있던 거리, 달이 밝은 밤에 말라미와 줄넘기를 했던 하동초등학교 운동장, 그 어느 곳도 변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이곳이라고 시간이 그냥 있었겠나 싶으면서도 왠지 씁쓸했다. 음식점이 질비한 거리를 지나니 화개장터라고 꾸며놓은 상설시장이 있었다. 대중가요 가사 속 내용과는 달리 사람들이 적어서 장터마당은 한가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장날 말고는 파리만 날린다고 잔뜩 쌓아놓은 헛개나무 더미를 뒤적이며 말했다. 장터 한쪽 뻥튀기 매장에서는 조용남의 화개장터가 쿵쾅쿵쾅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가을볕에 졸고 있는 누렁이 2마리에게는 그 소리가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화개장터를 나오니 어느새 짧은 가을해가 상당히 기울어 있었다. 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말람이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녀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같이 누워 긴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다. 형제가 많아서인지 말람이 유족들로도 장례식장은 좁았다. 둘째 오빠에게 들어온 화환이 질비하게 늘어서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람이 방에서 그의 얼굴을 한번 본 적 있다. 서울대 법대생이라 그런지 모범생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식구들이 많은데 말라미를 생각하면 늘 혼자 밥 먹는 모습이 떠올랐다. 영정 사진 앞에 더 있고 싶었지만 내가 앉아 있을 자리는 아니었다. 웃고 있는 그녀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향 2개를 갈아 꽂았다. 애들이 어쩌고 있나? 남편은 퇴근했는지 궁금해 복도 끝에 있는 비닐 의자에 걸터 앉아 휴대폰을 열었다. 김서방 이름으로 지 앞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는 말이 있디더. 복도 저편에서 말람이 큰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낮게 소곤거리는 말투였지만 익숙한 경북 사투리는 귀에 들어와 박혔다.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이가? 아직 젊은데 대장암 말기라는 게 말이 되나? 푸르르 떨리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게 말임더. 알라 때는 늙은 엄마 땜시 젖을 굶더니 어려서부터 자취한다고 배를 골아서 병 걸린 게 아닌가 싶니다. 큰언니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했다. 그기 바보 아이가. 우체국 댕겨 본 돈은 조카들 치닥거리에 다 퍼주고 나중에 늦게 만난 서방한테도 퍼주고 간다 안카나. 몇 년 전에 말라미가 내게 전화를 했었다. 자기 앞으로 배분된 보험 가입 할당량이 있는데 하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어렵게 얘기를 꺼냈다. 그녀가 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부탁이었다. 의섭이와 내 앞으로 2개를 가입했다. 내 수익자는 의섭이로 정하고 다달이 자동이체로 신청을 해서 잊고 있었다. 말라미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죽어서까지 돈이든 뭐든. 킁 하고 코를 푸는 소리 끝에 울음이 달려 있었다. 그래도 김서방이 지한테 참 잘했다 캅디더. 나이 많은 남자가 잘해주니까
정에 굶주린 우리 말람이가 같이 산 거 알겠니 더. 내게도 늘 뭘 주기만 한 그녀였다. 옆자리를 내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고 내 지친 몸을 쉬게 해준 말람이가 남편을 만날 무렵에 나는 그녀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의섭이를 장애인들이 가는 특수학교로 보낼 것인지 일반 초등학교 특수반으로 가게 할 것인지 숙고해야 하는 시기였다. 한 해 먼저 학교에 보낸 의겸이가 있는 곳으로 입학을 시킬지 다른 아파트 단지의 학교로 보낼지도 고민이었다. 2블록이나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 특수반에 넣고도 나는 매일 학교에서 살다시피 했다. 한편으로는 의섭이를 데리고 언어치료에 미술치료에 특수심리학 치료까지 쫓아다니느라 몸은 늘 녹초가 되곤 했다. 지금도 나는 말라미에 대한 추모보다 내가 돌아가 쉴 방이 없어져 버린 서러움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것이다. 내 친구의 죽음보다 살아서 견뎌야 하는 내 자신을 위무하기에 급급하다. 죽음까지도 죽은 자의 몫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아침 7시 발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저녁이 되니 살갗에 닿는 바람이 차가웠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 근처를 둘러보았다.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디든 가서 몸을 누이고 싶었다. 청학동 이정표가 있는 19번 국도로 5분쯤 가니 펜션인지 민박인지 모를 햇살 좋은 방이라는 이름의 숙박업소가 있다. 프런트에 있는 여자는 혼자 온 내가 이상한지 2층으로 올라가는 뒤에 대고 어딜 온 거냐고 물었다. 그냥 좀 쉬려고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 203호실로 들어갔다. 벽 한가운데 시화가 걸려 있었다. 온갖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들랑 산수절로 트인 하동 땅 풍광길이 어떻습니까? 하동 땅으로 내려오시지요. 중약. 온갖 일이 마음에 잘도 들 때도 한 번쯤은 하동에 내려와 보시지요. 청죽의 바람이는 우리나라 하동 땅이 좀 어떻습니까? 햇살 좋은 펜션이 시인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을까? 시와 끝부분에 이 지역에 태어난 시인의 이력이 있었다. 말라미가 전출을 원하지 않고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가 저것일까? 방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지 냄새가 났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 좋은 방이란 걸 확인하려면 내일 해가 떠야 알겠지. 나는 어둑한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창가에 서서 느릿느릿 한지의 먹물이 스며들듯 밤이 깊어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았다. 몸이 오슬오슬 떨렸다. 창문을 닫고 벽장에 차곡차곡 개켜놓은 이불을 한 장 꺼냈다. 햇살 좋은 펜션의 이불은 차가웠다. 말람의 방의 이불이 그립다. 햇볕에 고슬고슬 말린 이불 촉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이불을 모두 꺼내 덮어도 한기가 들었다. 감기가 오는 건가? 나는 TV 리모컨을 눌렀다. 개그맨들이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다. 왁자지껄 웃음이 전파를 타고 공중으로 흩어졌다. 말라미가 죽었어도 세상은 여전하다. 지리산 골짜기마다 가득 찬 단풍 빛깔은 더 짙어질 것이고 누가 이곳에 있든 저리로 떠나든 개의치 않고 사람들은 웃고 떠든다. 내가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의섭이는 엄마가 죽어 수령한 보험금으로 얼마 동안 먹고 살 수 있을까? 의겸이는 내가 없다면 형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남편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 견디지 못할 게 뻔하다. 우체국 보험을 타서 멀리 떠나버리고 싶다. 나는 자리에 누웠다. 5시간 이상을 달려온 피로가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홍곤한 잠 속으로 빠져들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의겸이가 슈퍼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의섭이가 집을 빠져나갔대. 당신한테 혼날까봐 이 녀석 나한테 연락했네. 나 지금 집에 다 와가.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짜증을 내지 않았다. 빨리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일단 관리실에 연락해서 방송해달라고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해. 의겸이 녀석 슈퍼 갔었다는 거 맞아? 전화를 끊고 나는 이불을 개켜 벽장에 넣었다. 말라미가 가는 내일 아침 함께 있어주고 싶었는데 혼자 가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햇살 좋은 펜션 주인은 다시 나오는 나를 보고 물었다. 왜요? 방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닙니다. 방은 아주 좋아요. 펜션 주인에게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말라미의 방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은 없을 것이다. 나는 내비게이션에 우리 집을 입력하고 하동아이시로 차를 돌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